우여곡절 끝에 열린 이해운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여야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강도 검증이 이어졌습니다. 다양한 문제 제기에 이 후보자는 연신 해명했고 때로는 눈물도 닦았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명 25일 만에 가까스로 개최된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느낌표가 6개나 찍힌 규탄 피켓 앞에서 후보자는 긴장한 표정으로 사과했습니다. 저에 대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고 또 뼈저리게 반성하겠습니다. 최대 관심은 반포 고가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 결혼식까지 치른 장남을 이혼 인척, 부양가족에 포함해 청약 점수를 높였다는 건데 이 후보자는 아들 부부가 파경 위기였다면서 눈물로 해명했습니다. 관계가 파경이 되면서 발병도 하고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같이 살기 어려울 정도로 파경이 된 상태셨다. 그래서 주소지가 달랐던 거다 말씀을 하셨던 거죠. 이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미흡하다. 아파트를 포기할 용의가 있느냐는 추궁에 할 수 있다고 짧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과거 계엄 옹호 이력을 파고들었고 국민의힘은 보좌진 갑질, 폭언 논란을 꺼내며 이 후보자를 몰아세웠습니다. 비상계엄을 오히려 찬양한 이해운 후보자의 그 발언들을 국민들께 사과할 용이 있으십니까? 후보자님, 야!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는 거죠. 연세대를 졸업한 장남이 입학 당시에는 없었던 다자녀 전형을 활용했다는 논란에는 차남과 혼선이 있었다고 해명했고 영종도 투기와 토지 양도세 탈루 의혹 등도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3선을 지낸 전향 인사 탓인지 여야 모두 이례적으로 송곳질의에 나섰습니다. 후보자는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외쳐왔는데 냉랭했던 여론이 움직였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결혼에 전셋집을 마련한 장남을 부양가족에 넣어 서울 반포동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부정청약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의 관련 질의에 국회나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정청약 소지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답했습니다. 정 과장은 다만 부정청약 여부는 국토부가 증거가 없어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통 끝에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이 후보자의 자질을 둘러싼 논란이 그치질 않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주제라며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않았던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강진원 기자입니다. 며칠 앞둔 지난해 마지막 일요일, 청와대는 예상치 못한 깜짝 인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나라 국가를 책임지는 핵심 부처의 첫 수장에 보수 진영 인사를 파격적으로 발탁한 겁니다. 대통령의 국정의 인사 철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통합이라는 부분하고 실용 인사라는 두 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권의 반발은 물론 여권 내에서조차 계엄 옹호 인물과는 함께 갈 수 없다는 우려가 터져나왔습니다. 1년 전 엄동설안의 내란 극복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포용과 협치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이해운 후보자를 중용키로 한 배경을 에둘러 설명했습니다.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회를 통째로 다 파랗게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빨간색 어디 갑니까? 그러나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보좌진에 대한 폭언, 갑질 논란과 고가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등 이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자질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랐습니다. 그냥 이름만 들어간 거는 그거 안 해.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부실한 자료 제출 등을 문제 삼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청와대 기류를 의식하며 난감해하는 여당 사이에서 이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해명할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해운 지명자에 관한 문제, 이거 정말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해요. 그러나 그에 대해서 본인의 해명도 또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결국 이해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와 이 후보자의 반성과 변명 속에 이어졌지만 의혹들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공은 인사권자인 이 대통령에게 넘어오게 됐습니다. 앞으로 여론의 향배가 임명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에 던진 전격 합당 제안은 반발과 우려, 옹호를 동시에 불러일으키며 여권의 블랙홀이 됐습니다. 갑작스러운 발표에 의원들의 불만이 적잖은 가운데 청와대,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사전 교감에 촉각을 기울이는 모습인데요. 진실은 무엇일지 강민경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조국혁신당에게 제안합니다. 우리와 합칩시다. 코스피 5천 승전고를 올린 목요일 오전, 정청래 대표의 기습 합당 제안은 민주당을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최고위원들도 기자회견 20분 전에야 이 사안을 처음 들었다는 게 알려지자 의원들은 본물 터지듯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당의 여러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먼저 있었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심상치 않은 반발에 놀란 정청래 대표는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청와대와 미리 조율했다며 진화를 시도했는데 이 말이 오히려 불을 질렀습니다. 이른바 명청 갈등을 진압하려는 시도였지만 결과는 정반대, 불리해지자 대통령 이름을 판다며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관여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렇다면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과 조율했을까? 논란의 핵심인 이 질문에 청와대는 원론적 찬성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어떤 지향을 공유하는 두 개의 정당이 통합하는 것 자체는 대통령도 평소에 그 지론이라고 하셨어요. 친청계는 정 대표가 대통령과 소통했다고 거듭 주장합니다. 청와대는 당무 개입 논란을 의식해 거리를 둘 뿐 합당 같은 큰 사안을 당대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겠느냐, 총대를 맨 정 대표의 진심을 보아달라고 호소합니다. 사과할 각오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는 테이프를 끊어야 하는 일입니다. 반면 비당권파 친명계는 여전히 합당 논의는 정 대표의 독단적 결정에 가깝다고 확신합니다. 청와대가 갈등을 피하려고 내색을 안 할 뿐 대통령에게도 당황스러운 통보에 가까웠을 거란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개인의 사당이 아닙니다. 여러 말을 종합하면 정 대표가 청와대와 사전 교감한 건 분명해 보이지만 이번 발표 때 대통령과 소통했는지는 확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바로 어떻게 추진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신 적은 없어요. 통합하는 게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논의는 물밑에서 수개월간 진행되어 왔다고 알고 있고요. 이 때문에 친명계 일부는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의 강성 지지층 표를 흡수해 당권 연임 포석을 깔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명청 갈등의 틈은 더 벌어진 모양새인데 그만큼 수습이 중요해졌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선고에서 계엄은 내란이라고 인정하면서 국민의힘에 미칠 후폭풍에 관심이 쏠립니다. 여당 주도의 2차 종합특검까지 앞둔 상황에서 지방선거까지 내란 청구서에 휘둘리게 될 거란 우려가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한덕수 전 총리에게 내려진 검찰 구형량을 훌쩍 넘는 1심 선고에 국민의힘은 이미 계엄을 사과했고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거리를 뒀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 여러 차례 사과의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이 나오기를. 하지만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점을 인정한 첫 판결 앞에서 복잡한 속내도 읽힙니다. 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주로 들여다본 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었다며 이번 선고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그 내란죄의 성립 부분, 사실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는 거의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위로부터의 내란이다 이런 전제 아래 재판을 해버렸으니
내란 프레임이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며 더 센 윤석열 절연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당 안팎에서 잇따랐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현 지도부가 절윤 그동안의 이 스탠스에서 모든 걸 정리하고 새롭게 리셋해서 윤핵인 세력, 부정선거 음모론자와 완벽히 절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장동혁 대표의 단식 농성을 계기로 내홍을 수습하고 대여 투쟁과 당 쇄신에 박차를 가하려던 지도부 입장에서도 이번 선고는 악재로 꼽힙니다. 유승민, 이준석 등 다양한 범야권 인사들이 단식장을 찾아 보수 결집 발판을 마련했고 노선 전환을 요구해온 소장파 의원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전부 다 하나가 돼서 보수 재건의 길을 그 해결책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식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 투쟁에 함께 하겠다는 것을. 이를 바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전까지 당명 변경과 후속 쇄신안을 내놓으며 중도로의 변침을 조금씩 시도한다는 계획을 윤석열 절연이라는 블랙홀이 모두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개혁신당과의 범야권 공조에도 윤 절연 문제는 여전한 뇌관입니다. 특검으로 공조는 하지만은 그 좁아진 스펙트럼 속에서 이걸 넓히기 위한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외연 확장과 전통 지지층 사이에서 어떤 실천으로 계엄의 강을 건너겠다는 쇄신한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지방선거 전국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거란 전망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한덕수 전 총리의 유죄 판결에는 국회에서 한 발언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판부가 주목한 발언이 뭐였는지 안동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통령 측근이던 김용현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된 2024년 8월. 당시 야당에서 비상계엄 준비설이 처음 나왔습니다.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공개적으로 계엄과 국회의원 체포를 언급하자 대통령실은 맹비난했습니다. 근거조차 없는 계엄론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야당의 계엄농단, 국정농단에 맞서서 윤석열 정부는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국회는 한동안 계엄설 공방으로 시끄러웠고 당시 국정 2인자 한덕수 총리도 정부 대변에 앞장섰습니다. 저는 어느 국민들도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믿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절대 과반의 야당이 있는 만큼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결국 그 논리는 계엄을 통해서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킨다는 얘기냐? 그건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받아들이지 못할 겁니다. 설마 했던 계엄이 선포됐고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는 이 발언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 의혹 제기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마비시킬 거라는 예상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국헌문란의 목적과 내란 중요 임무 종사의 고의성이 있다고 본 근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재판부는 또 계엄 전 대통령실에서 군이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담화문과 포고령을 전달받은 것도 고의성을 뒷받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야당의 의혹 제기와 비상계엄 직전 받은 문건을 통해 국헌문란 목적을 알고도 한 전 총리는 계엄에 가담했다는 게 1심 법원의 판단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북한이 주장한 무인기 침투 사건의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피의자들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됐고 배후에 국군정보사령부가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부장원 기자입니다. 새벽2인 지난 10일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난데없이 한국이 잇따라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불량배들의 무리에 대한민국이 새벽부터 무인기를 우리 영공에 침입시키는 엄중한 주권 침해 도발 행위를 또다시 감행하였다. 지난 4일과 지난해 9월로 시점과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특정한 데 이어 격추된 무인기 잔해까지 공개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한국 호전광들의 광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한국 당국은 정세격화의 책임을 절대로 모면할 수 없다. 국방부는 우리 군 무인기가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안 그래도 경색된 남북관계는 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군과 경찰은 태스크포스를 꾸린 뒤 나흘 만에 무인기 제작자 장모 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소환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당일 장 씨의 대학 선배인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가 무인기를 띄운 건 자신이라며 언론 앞에 서면서 상황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오 씨는 단순히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 오염도를 측정해보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과거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함께 근무했고 보수단체에 몸담아온 사실이 드러나며 배후설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오 씨는 북한 관련 인터넷 매체 두 곳을 운영해왔는데 국군 정보사령부가 설립에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민간인들의 돌출 행동이 아닌 국가기관이 개입된 기획공작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이유입니다. 이 전쟁 개성이나 마찬가지죠. 북한 지역의 총선과 똑같잖아요. 거기에 뭐 국가기관이 연관되어 있다는 설도 있어요. 군 당국은 피의자 오 씨가 대북 공작을 위해 정보사가 포섭한 협조자였다고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오 씨 인터넷 매체를 통해 국내에 북한 관련 정보를 유통하고 여론을 조성하려 했던 겁니다. 군과 경찰은 오 씨 등을 항공보안법과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처와 함께 대대적인 강제 수사를 벌였는데 만약 정보사가 무인기 침투까지 지시했거나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이적 혐의로 수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제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임 정부의 한시적인 제도였던 만큼 기간이 끝나면 되돌리겠다는 건데요. 향후 수도권 집값 흐름에 따라 부동산 세제를 손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에 다주택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전 정부 때 시행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제도가 5월 9일이면 종료되는데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겁니다. 양도세 기본 소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더 매기던 중과세가 다시 적용된다는 의미로 다주택자들이 과세를 피하기 위해 시행 전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놓게 하는 공급책도 있죠. 뭐 그런 방법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일각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조세 지원용 한시적 제도는 운용 기간이 지나면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고 관행적 연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비거주 1주택자도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주는 건 이상하다며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제도가 토론해볼 주제란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라고 단서를 달았지만 정책카드로 검토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선을 벗어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 상황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죠. 정부는 곧 추상적 수준이 아닌 현실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정치권에선 공급책 이후에도 좀처럼 수도권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지방선거 이후 실제 세제 수단을 동원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특히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다주택자들이 이른바 버티기에 들어가 수도권 집값이 들썩이면 보유세 등 세제 수단을 활용하려는 유인은 더 커질 거란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이처럼 5월 만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의 절세 매물이 시장에 얼마나 풀릴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오는 5월 9일 종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의 양도소득세에 20-30%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의 구조가 완성됐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매년 시행을 미뤄왔습니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며 유예 여부에 관심이 컸는데 대통령이 더는 연장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셈입니다.
오는 5월 9일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지난 15대책으로 조정대상 지역에 포함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중과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가령 해당 지역 아파트를 10년 보유하고 10억의 매매 차익을 가정했을 때 지금은 양도세가 3억 2,800여만 원이지만 중과 시 2주택자는 6억 4천여만 원, 3주택자는 7억 5천여만 원까지 급증합니다. 중과 유예 종류는 보유 다주택을 속히 정리하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과세 회피를 위한 급매가 일부 나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매물 잠김이 심화할 가능성도 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5월 10일 이후에는 매물 철회를 통해서 세금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매물이 잠기는 현상도 같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비거주 1주택도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는 의견도 밝혔는데 향후 관련 세제 개편 필요성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한때 노후 대비 투자처로 곽광을 받았던 아파트 단지 내 상가. 하지만 요즘엔 공실 문제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서울 아파트 재건축 사업장들이 상가를 축소하거나 상가를 아예 짓지 않는 흐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2023년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의 한 주상복합 내 상가. 하지만 10곳 가운데 2곳 정도는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1층 상가 안쪽에 들어왔더니 이렇게 임대문의 문구가 붙어있는 텅 빈 점포가 눈에 띕니다. 상가 공실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건 주변 시세보다 높게 책정한 분양가 때문입니다. 1.5배에서 2배 정도로 책정을 해야지 여기 분양가에 맞는 적당한 월세가 나오는데 1층 같은 매치 같은 경우는 공실 개수가 많다 보니까 먼저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이 꺼리는 이유가 제일 클 것 같아요. 다른 신축 대단지 아파트에서도 상가 공실은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실제로 지난해 3분기 서울 집합상가 공실률은 9.3%로 꾸준히 상승세입니다. 이에 더해 상가와의 합의 여부가 사업 속도를 좌우하는 아파트 재건축 사업장에서는 상가 규모를 최소화하거나 상가를 빼고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 조합은 조합과 상가 소유주가 협의 끝에 아예 상가를 짓지 않기로 했습니다. 상가를 빼거나 줄이는 재건축 흐름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당가를 높게 받을 수 없다 보니까 조합 입장에서는 동일한 용적률을 적용하려 했었을 때 상가보다는 아파트를 받는 게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가를 좀 축소시키고 아파트를 늘리려고 하는 트렌드는 앞으로 더 강화될 거라고. 특히 온라인 쇼핑과 배달 서비스 확산과 같은 소비 트렌드 변화와 맞물려 한때 노후 대비 수단으로 여겨졌던 대단지 상가 불패 공식도 사실상 옛말이 됐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보금자리론 금리가 2달 연속 오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 분할 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다음 달 1일부터 0.15%포인트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낌이 보금자리론 기준금리는 연 4.05에서 4.35%로 오릅니다. 주요 사립대학교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줄줄이 등록금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오랜 등록금 동결로 학교 운영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학생들은 재정 부담을 모두 학생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염혜영 기자입니다. 최근 들어 대학 캠퍼스에서는 등록금 인상 반대 집회가 연일 열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립대학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주요 사립대학만 봐도 성균관대 2.9%, 국민대 2.8%, 서강대는 2.5% 등록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조만간 연세대와 고려대, 이화여대 등 대부분의 대학이 등록금을 확정하는데 3% 안팎의 인상이 예상됩니다. 올해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는 직전 3개년도 물가 상승률의 1.2배인 3.19%입니다. 지난 2009년 이후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하면 교육부가 국가 장학금을 지원해 왔는데 내년부터 이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올해는 최고 한도까지 등록금을 올리겠다는 대학도 여럿입니다. 학생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학생들을 현금 인출기 취급을 하며 등록금 책정 과정에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등록금 심의위원회 장내에서 학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학도 어쩔 수 없으니 학생들이 국회에 가서 시위를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등록금 의존율 50%에 법인 지원은 겨우 3%인 대학을 우리는 아무리 신뢰하고 싶어도 도저히 신뢰할 수 없습니다. 또 지난해 이미 등록금을 올렸지만 학생들을 위해 쓰이지 않았다고 반발했습니다. 불과 1년 전 등록금을 인상하면 캠퍼스가 눈에 띄게 바뀔 것이고 총학생회 요구안에 따라 등록금 인상분의 전액을 교육환경 개선에 지출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약속이 무색하게도 요구한 3분의 1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법정 한도 내라면 과도한 인상이라고 볼 수 없다며 각 대학에 등록금 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YTN은 지난해 10월 스스로 세상을 떠난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 고 박성범 씨에 대한 대리점 대표의 폭행과 임금체불 의혹까지 연속으로 전해드렸는데요. 검찰은 대표가 직원인 박 씨를 10년 동안 노예처럼 대하며 상습 폭행에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대표가 다른 직원들의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정황이 YTN 취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촬영하는 남성에게 물건을 집어던지고 충격으로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집니다. 지난해 10월 스스로 세상을 떠난 고 박성범 씨가 생전 이동통신사 대리점 대표 김모 씨에게 폭행당하는 모습입니다. 검찰은 대표 김 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김 씨가 10년에 걸쳐 박 씨를 사실상 노예같이 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점에 손해가 발생하자 피해 변상 등의 이유로 박 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했다고 봤습니다. 특히 앞선 YTN이 보도한 것과 같이 박 씨에게 신체 포기각서를 쓰게 한 걸로 드러났는데 마지막에 네 신체 포기각서까지 썼는데 너는 새끼. 김 씨는 신체 포기각서를 이행할 걸 약속한다는 취지의 변제 이행각서 추가 작성을 강요하는 등 박 씨가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심리 상태로 만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의 상습상해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 첫 재판이 오는 30일에 열릴 예정인 가운데 김 씨가 박 씨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에게도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정황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 씨에게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는 직원들의 진정이 지난 2017년부터 약 3년 동안 노동부에 10건 접수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대부분 노동부의 권리구제 조치가 이루어졌고 2건은 검찰에 넘겨져 기소됐습니다. 퇴직금도 그렇고 아무튼 이분이랑 얽히고 나간 사람들 중에서는 그냥 좋게 나가신 분이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 씨와 위탁 계약을 맺은 이동통신사 측은 김 씨 구속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처리 등 계속적인 거래가 불가능해져 대리점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도박빚을 갚으려 예비 신혼부부들의 가전 결제 대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 LG전자 대리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른 지검점 직원들의 공모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인데 2달째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서울에 있는 한 LG전자 베스트샵 대리점에서 예비 신혼부부 수십 쌍이 구매한 가전제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대리점 지점장이었던 양모 씨가 결제대금 수억 원가량을 빼돌리고 잠적한 건데 경찰 추적 끝에 강원도에서 붙잡혔습니다. 양 씨는 도박빚을 돌려막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는데 지난 22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이 추가 피해자들의 사건까지 재판에 넘기면 피해 금액은 현재 기소된 5억 원에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LG전자 자회사 소속인 직영점 직원들의 범행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앞서 양 씨가 고객 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LG전자 베스트샵 직원점의 전현직 직원들 계좌를 이용한 정황이 포착됐는데 대리점 대표는 지난해 11월 이들이 양 씨와 공모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고소했습니다. 법인 통장을 확인을 하다 보니까 현직에 근무하는 직원들, 하이프라자 직원들 이름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부자번호를 보내주고 있고
또 카톡방에서 야 송금했다 고고고 해가면서 그런데 경찰이 고소장을 접수한 지 약 2달 만인 지난주에야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늑장 수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피의자 신분인 지겸점 전 현직 직원에 대한 소환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지 2달이 넘은 만큼 증거인멸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단계에 맞춰 수사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강원도 고성군이 호수와 바다로 둘러싸인 공설 운동장과 캠핑장 부지에 대형 숙박시설을 짓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십억 원을 들여 지은 멀쩡한 운동장을 헐고 개발 가치가 큰 부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넘기는 방식을 두고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해바다와 송지호 사이에 자리 잡은 강원도 고성군 주광공설 운동장입니다. 3만 4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축구장과 야구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비와 지방비 25억 원을 들여 2021년 준공됐습니다. 바로 옆에는 성수기마다 예약 전쟁이 벌어지는 캠핑장도 있어 황금 입지로 꼽힙니다. 그런데 고성군이 이 운동장과 캠핑장을 철거하고 2030년까지 900개 객실 규모의 대형 숙박시설을 짓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특수 목적법인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건 2021년 11월. 운동장을 지은 지 8개월 만에 철거를 전제로 사업이 추진된 겁니다. 부지를 넘기는 방식도 논란입니다. 사업자가 다른 곳에 운동장과 캠핑장을 지어 기부하는 대신 고성군은 지금의 운동장과 캠핑장 부지 7만 2천 제곱미터를 넘기는 겁니다. 감정평가 결과 고성군이 넘기는 군유지 가치는 620억 원, 반면 새로 받는 부지 가치는 60억 원으로 토지 가격만 놓고 보면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고성군은 대체 시설 공사비와 차액 납부 등을 합쳐 전체 금액을 맞췄다는 입장입니다. 또 공공기관이 시세대로 받을 수는 없다면서 부지 교환 직전에 다시 감정 평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향후 숙박시설이 지어지면 토지 가치는 더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전답이라든가 이런 상태에서 건물 질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이 되면 당연히 가격 올라가죠. 세금을 들여 지은 지 얼마 안 된 운동장을 굳이 헐면서 개발 가치가 높은 부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넘겨야 하는지 특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한국 국적 피의자들이 대거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는 어제 캄보디아에서 조직적으로 온라인 사기 범죄 등을 벌인 피의자 73명을 강제 송환했습니다. 이번 송환 작전은 4번째 한국인 범죄자 집단 송환 사례로 단일 국가 기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피의자들은 한국인 869명으로부터 약 48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된 피의자들 가운데에는 무려 120억 원을 뜯어낸 로맨스 스캠 조직의 부부 총책도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려고 성형수술로 얼굴을 바꾸는가 하면 현지 경찰에 뒷돈을 주고 탈출을 시도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돼 곧바로 울산경찰청으로 압송된 남녀. 부부인 이들은 연애 빙자 사기, 이른바 로맨스 스캠 총책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둔 부부는 범죄 사실을 묻는 말에 별다른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범행 계획하고 캄보디아 가신 겁니까? 혐의 인정하십니까? 범죄 수익은 어떻게 가셨나요? 피해자들한테 미안한 마음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이들 부부는 캄보디아에 본고지를 두고 가상인물을 만들어 SNS 등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120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 2024년 3월부터 1년 동안 100명이 넘는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지난해 2월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됐다가 석방된 뒤 정부가 수사 인력을 보내 다시 체포됐지만 송환 협의가 늦어지면서 또 풀려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형수술로 얼굴을 바꿨고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 이른바 뒷돈을 주고 풀려났다는 의혹도 나옵니다. 전용기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된 관계로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본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부부가 조직 내에서 총책을 맡게 되는 경위와
조직 운영 방식 등 범행 전반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체포 시한 내에 범죄단체 조직과 사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조사를 마친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네, 국제뉴스 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극단적인 실리 외교를 벌이면서 중동 국가들 사이에선 미국의 안보 공약을 더는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중동 각국은 방위 협력 다변화와 자체 억제력 강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이익이라면 동맹조차 버릴 수 있다는 트럼프의 태도에 중동 국가들은 이제 미국만을 유일한 방패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 핵보유국 파키스탄과 상호 방위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사우디가 미국의 핵우산을 완전히 대체한 건 아니지만 파키스탄의 핵 억제력을 새로운 선택지로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This move likely will put Riyadh under Islamabad's nuclear umbrella, and that will bring new complications to the Middle East. 이 변화는 이스라엘에도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이란 핵 개발을 최대 위협으로 보고 대응해 왔는데 사우디까지 핵 억지력을 확보하면 군사적 우위가 상대적으로 약화할 수 있습니다. So Netanyahu thinks of his life mission as the protector of the state of Israel, and for him the number one enemy, and this has been the case for decades now, is Iran. 여기에 튀르키예도 새로운 안보의 한 축으로 거론됩니다. 나토 회원국이자 상당한 군사력을 갖춘 튀르키예는 사우디, 파키스탄과의 방위 협력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습니다. Bu görüşmeler var, konuşmalar var ama biz herhangi bir anlaşmaya hala imza atmış değiliz. Cumhurbaşkanımızın vizyonu kapsayıcı, daha geniş, daha büyük dayanışma ve istikrar üreten bir platform. 아랍에미리트는 인도와 전략적 접촉을 강화하고 중국과의 경제 관계도 병행하는 등 다중 균형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만과 카타르는 미국 이란 관계 긴장 완화를 시도하며 중재 역할을 확대하려 합니다. 미국의 보호가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시대, 중동은 지금 단일 동맹이 아닌 다중 억지와 선택의 안보 질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미국은 이란 쪽으로 대형 함대가 가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 직후 이란 석유 산업과 관련한 새 제재를 부과하며 반정부 시위대를 탄압하고 있는 이란 정권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국제 제재를 회피해 이란 석유 수출을 돕는 그림자 선단 소속 선박 9척과 관련 기업 8곳에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란 정권이 평화적 시위대를 잔혹하게 탄압하고 이를 은폐하려 인터넷 접속을 완전히 차단했다며 해외자산통제국은 이란 정권의 그림자 선단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볼커 튀르크 유엔 최고인권대표가 이란 시위 사태로 어린이를 포함해 수천 명이 숨졌다며 당국의 유혈 탄압을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튀르크 대표는 현지 시간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긴급회의에서 이란 당국은 다시 생각하고 물러나 잔혹한 탄압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튀르크 대표는 이런 억압과 무력으로는 사람들의 불만과 좌절을 결코 해소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고 다음 달 8일 중의원 총선을 실시합니다. 일본 전국이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했는데 다카이치 총리는 여당의 과반 승리를 통해 정권 기반을 다지려 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日本国憲法第7条により衆議院を解散する 다카이치 내각 강요 전원이 서명한 해산 조서 낭독과 의원들의 만세 삼창을 끝으로 중의원이 해산했습니다. 일본 총리가 정기국회 첫날 중의원을 해산한 것은 1966년 이후 60년 만입니다. 중의원 선거는 오는 27일 공시를 거쳐 다음 달 8일 치러지는데 중의원 해산에서 총선까지 기간은 16일로 2차 대전 이후 가장 짧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례적인 중의원 해산 배경에는 내각에 대한 70%가 넘는 고공 지지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9일 정책 추진력을 한 단계 올리고자 한다며 총선에서 여당의 과반 확보에 직을 걸겠다고도 했습니다. 私自身も内閣総理大臣としての進退をかけます。高市早苗に国家経営を託していただけるのか、国民の皆様に直接ご判断をいただきたい。 지금도 자민당 유신의 연립여당은 중의원 전체 465석 중 233석으로 과반이지만 더 압도적 과반을 노리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은 신당 창당으로 맞불을 놓으며 중도층 결집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이탈한 공명당 지지자들의 표가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지역구에서 자민당을 밀어주던 공명당 지지자들의 표가 입헌민주당으로 흐를 경우 격전지에서 자민당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당을 구성하는 두 야당의 지지율이 10%도 안 되는 점, 신당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 않은 점이 신당으로서는 큰 고민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례적으로 짧은 선거 기간을 놓고 유권자들이 각 후보들을 제대로 판단할 시간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중국의 민간 기업이 2028년 첫 출발의 목표로 우주 여행객 모집에 나섰습니다. 우주선 착륙 시험도 공개했는데 2021년부터 우주여행에 나선 미국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3m 높이에 매달린 우주여행 캡슐을 떨어뜨리자 하얀 기체가 분출되면서 착지 충격을 줄입니다. 지난 18일 중국의 민간 우주여행사가 진행한 착륙 완충 시험 영상입니다. 실물 크기의 실험 모듈 안엔 사람 대신 달걀 2개가 승객으로 탑승했는데 깨지지 않고 온전했습니다. 이런 기술을 확보한 건 세계에서 세 번째라는 게 업체 설명입니다. 因为鸡蛋跟人有很多的相似之处，并且它比人体的骨骼和肌肉、血肉之躯来说更显得脆弱。 2028년 첫 출발을 목표로 우주 여행객도 모집했습니다. 각계 유명 인사 20여 명이 계약금을 걸고 예약했다고 선전했습니다. 표값은 300만 위안, 우리 돈 약 6억 3천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미국 블루 오리진의 비슷한 준궤도 우주여행 상품 가격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20분 안팎 우주의 경계인 100km 상공에 올라가 지구를 내려다보고 무중력을 체험하는 여정입니다. 很荣幸成为一名太空旅客，乘坐我们中国人自己的飞船，亲身抵达那片星海。 스페이스X를 비롯한 미국 기업들은 이미 2021년부터 민간 우주여행 시장을 열었습니다. 국가 주도의 우주 굴기를 추진해온 중국도 이에 비하면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특히 재사용 로켓 기술의 경우 지난해 12월 시험 발사에서 추진체 회수에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과 인간을 관찰하면서 사람과 거의 똑같은 표정과 입모양으로 말하고 노래까지 할 수 있는 로봇이 탄생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힘입어 사람의 모습과 한결 더 닮은 로봇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로봇 이모가 여러 나라 언어로 자신을 소개하더니 또박또박 한국말도 빼놓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이모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데뷔곡에 맞춰 가창력도 뽐냅니다. 미국 컬럼비아대 연구진이 개발한 이 로봇은 먼저 거울을 보며 스스로 배웁니다. 얼굴 운동 근육을 움직이는 26개 모터와 인공지능으로 수천 가지 정교한 표정을 지어내고 모터 명령이 입모양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학습하는 겁니다. 그 다음 사람을 유심히 관찰해 정확한 입모양과 발성 원리까지 익힙니다. Next, it sat and watched hours of YouTube videos learning how humans move their face when they talk, when they listen, when they sing, and so on. And then using that learned information of how it moves and how humans move it.
일종의 독학 관찰 학습을 통해 사람과 거의 똑같이 말하고 노래할 수 있게 진화한 겁니다. I guarantee you, before long, these robots are going to look so human. They will people will start connecting them, and it's going to be an incredibly powerful and disruptive technology. 너무나 사람 같은 로봇. 인간과 마주할 때 덜 어색하게 만들어 엔터테인먼트는 물론 교육과 돌봄 등 폭넓은 분야에 활용하는 게 개발팀의 목표입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어젯밤 서울 구로동 일대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은 난방기기를 쓰지 못해 밤새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김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물 전체가 어둠에 잠겼고 도로를 비추던 가로등 불빛도 사라졌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서울 구로동에 있는 오피스텔과 상가 천여 세대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냉장고가 멈춘 건 물론이고 강추위 속 난방기기는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머물 곳이 마땅치 않은 주민들은 얼음장 같은 날씨에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여기 원래 외풍이 좀 있어서 난방이랑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추워서 주변에 친구분들 집에 가신다고 나가신 분들도 좀 있고요. 일부 이용객이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아찔한 상황도 벌어졌지만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와 오피스텔 측은 전기실에서 누수가 일어나 정전이 발생한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감전 위험이 있는 만큼 본격적인 복구에 앞서 물을 말리는 작업이 한참 진행됐습니다. 그 발전기에 그 물이 차는 바람에 끈 상태에서 지금 물을 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구청은 근처에 통합지원본부를 마련하고 응급 상황 대비에 나섰습니다. 인근의 학교 체육관이나 수용시설을 저희가 확인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구비해서 주민들을 대피시킬 예정이고요. 설상가상으로 강추위에 정전까지 덮치면서 주민들은 밤새 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겨울 식중독으로 불리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 10주 연속 증가해 방역당국이 비누 손 씻기 같은 위생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환자 수가 지난해 11월 첫 주 70명에서 이번 달 셋째 주 617명으로 10주 만에 9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0세에서 6세까지 비중이 51%를 넘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집단 생활을 하는 영유아를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하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노로바이러스 감염력이 아주 강하고 재감염 우려도 큰 만큼 감염자는 증상이 사라진 뒤 이틀까지 등원이나 등교, 출근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남부를 중심으로 눈이 오고 있습니다. 지난 밤사이 중부와 호남에 내린 눈으로 길이 미끄러우니까요. 빙판길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남부를 중심으로 1cm 안팎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동해안은 오늘도 여전히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바람까지 전국적으로 강하게 부니까요. 사고 없도록 대비가 필요합니다. 한파의 고비는 넘겼지만 오늘도 여전히 강추위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7도, 체감 기온은 영하 11.7도고요. 낮에도 영하 2도로 종일 춥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이 영하 7.3도, 청주 영하 4.5도, 부산 0.2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도, 춘천 영하 3도, 창원과 부산은 5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